뇌물수수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조금 전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피의자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에 영장이 청구된 지 사흘 만에 구속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의 다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횡령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시작해 4년간 무려 22억 6천만 원의 검은 돈을 건넨 이팔성 전 우리금융 지주 회장.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당선 뒤 보관이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라고 말한 뒤 2008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회장에 취임해서도 계속해 뇌물을 건넨 이팔성 전 회장은 첫 임기가 끝난 2011년 전례 없는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대보그룹은 이 전 대통령 측에 5억 원을 건넨 대가로 200억 원대의 4대강 사업권을 따냈고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계열사인 골프장을 18홀 증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억 원을 건넨 김소남 전 의원에게는 갖은 구설에도 전국구 국회의원 자리를 줬고 2억 원을 준 ABC 상사를 위해서는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수건사항을 전달하는 민원창구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반드시 보상을 한 겁니다. 자신의 오랜 측근과 가족은 그 뇌물의 통로였습니다. 각자 뚜렷한 역할도 있었습니다. 최시중, 천신일, 송종호 등 오랜 측근이 돈을 건넬 만한 대상을 물색해오면 곧바로 김백준 전 기획관이 나서 이들을 접촉했습니다. 이후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나 맞사이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나서 돈을 받았고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돈은 개인 금고지기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입출금을 관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뇌물을 받을 대상을 찾으면서 돈을 받기 전 미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치밀함도 선보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3,300여 건의 대통령 기록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엔 퇴임 후 경남 봉하마을에 내려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담긴 경찰 보고서도 여러 건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문건엔 2008년 11월 노 전 대통령이 사돈댁 결혼식에 참석한 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논산 젓갈시장을 방문한 뒤 노사모 회원들을 만났다는 등 자세한 개인 일정까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10수억 원을 들여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음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뿐 아니라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도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세운 청계재단이 소유한 영포빌딩에서 이런 문건이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불법적인 정치 관여 등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년간 표준지 한 곳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가 매겨졌던 용인 에버랜드. 2015년 들어서며 표준지가 갑자기 7개로 늘어나면서 에버랜드 중심부의 공시지가가 폭등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8만 원 정도의 전체 이 필지를 컨트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있을 수 있었는데 세 부담이 이제 늘어난 이런 부분들이 되잖아요. 네. 따른 기업 경영상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승폭도 그렇지만 지가 산정 과정도 이례적이었습니다. 15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되기도 전인 2014년 11월 국토부 부동산 평가과 사무관 A씨가 감정평가사들과 에버랜드를 방문해 표준지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이
다 결정됐다는 취지로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무관의 말대로 일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에버랜드를 담당했던 감정평가사는 SBS 탐사보도팀과 전화 인터뷰에서 국토부나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따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에 따라 표준지를 나누고 가격을 산정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정평가사들로부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초안을 넘겨받아 심의하는 한국감정원도 현장의 감정평가사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합니다. 현실화해서 나누자고 누가 먼저 얘기를 했나요? 제 기억으로 평가사가 한 걸로 기억이 나요.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위탁하고 현장을 찾지 않는 국토부 공무원이 왜 이례적으로 에버랜드를 찾아 조사평가 방향에 관해 언급했는지, 사무관급 공무원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윗선이 있었는지가 우선 규명 대상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자, 다음에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할게요. 정말 재밌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정말 많아요. 일단 홍준표의 가축적 폭압에 시달리다가 지금 가축적 그게 견디다 못한 자유한국당의 중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를테면 홍준표하고 중진들과의 알력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보통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당 운영을 당헌 당규에 맞게 민주적으로 해라. 오랫동안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라. 당 결석을 위해 언행을 진중하게 해라. 모든 것을 걸고 인재 영입에 전력 투구해라 이런 거죠. 자기들이 봐도 답답했던 거죠. 아, 그놈들이 누구냐면 나경원이네요. 정우택 뭐 이런 애들. 네. 네. 이주영, 나경원, 유기준, 정우택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들이 보기에는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죽 잠바나 입고 나와가지고 제명시키겠다고 하고 제왕적 가죽적 대표로서 막 그 깜이 안 되는 게 그러고 있으니까. 장갑도 끼고 나왔나요? 근데 오늘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런 식의 요구를 계속 묵살해 왔던 거거든요. 관행적으로 어떤 당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중진회의 같은 걸 열어서 이렇게 고견도 물어보고 하는데 이 사람은 최고위원회도 잘 안 해. 그래가지고 막 독단적으로 하고 하다못해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꽂힌 공천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략 공천하고 이러는 문제도 혼자 다 해버려 그냥. 이런 상황이 오니까 지금까지 계속 공방을 봤는데 홍준표는 이 사람들 계속 씹어버리거든요. 페이스북 정치만 하고 있죠. 모욕적인 말로 씹어버려요. 연탄가스처럼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제왕적 당대표의 그 표본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에 나중에 가서는 선거가 끝난 뒤에는 가장 폭발하는 그 지점에 지금 잠복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보수 정치가 끝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선거 코앞에 두고 당에서 실질적인 리더라고 하는 중진들이 당대표를 사실상 너 말하지 마.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서울에 서울시장 후보도 못 내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후보한테 영입하면 다 거부당했잖아요. 지금 4명이나. 그러니까 오세훈까지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점에서 지금 구성원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나경원이나 정우택 같은 사람들이 그럼 특별한 뭐 대책이 있는 거냐? 없어요. 그들은 홍준표만 더 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홍준표는 당대표잖아요. 그렇죠. 해야 될 일이 있고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거든. 저는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죠. 자, 지금부터는 홍준표 씨 찬양 한번 해봐요. 네. 일단 가죽 잠바 딱 입고 나왔다는 거. 그건 파격이잖아. 뭐,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장갑 끼거나 가죽 장갑 끼고 딱 나올 거예요. 선글라스도. 정치인으로서 파격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선글라스 끼겠죠. 가죽 장갑에 은색 찡 박힌 그럼요. 쫙 끼겠죠. 이제 그다음에 신발이 바뀝니다. 네,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이나 같은 데서 한번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넘버3 이런 데 영화 보면은 그렇죠. 거물사가 깡패야. 최민식, 한석규 깡패를 다루는데 깡패보다 더 욕을 잘하고 싸움도 잘해요. 그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홍준표 씨가 이렇게 영원히 당을 해주시면은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처럼 보수의 상징으로서 극우의 상징.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보수의 상징으로서 영원히 그렇게 해드시라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문재인 대통령 풀악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려고 네. 잘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우리가 저기도 좀 채워줘야 돼요. 정치 자금도 좀 채워주고 가죽 장갑도 사라고. 18원. 네. 그 가운데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야기 몇 가지만 할게요. 울산 어디 초등학교 앞에 현수막이 걸렸대요. 포털에서 난리 난 사진이에요. 김기현의 친동생을 수비합니다. 수십 개가 지금 걸려 있더라고요. 하얀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김기현이 누구냐? 울산 시장으로 있는 사람인데 최근에 압수수색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공사업체로부터 돈이나 식사 대접을 받았다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 시행사한테 30억 원가량의 용역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지도 않은 것들이 지금 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용역 계약서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용역을 했다고 돈을 받은 건데 사실 알고 보았더니 돈만 받아 챙긴 이런 케이스인 거죠. 굉장히 악질적인 케이스입니다.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라는 이 사람이 울산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용역 브로커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형이 시장직에 있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비리가 생겨났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경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이 시장의 동생이 이런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형과 관계가 있다라는 첩보가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시청을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전형적인 지방 권력형 비리입니다. 네. 동생의 브로커를 이용해서 부를 취득하는 것. 예. 그렇죠. 이게 울산시정농단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기현 자체는 울산에서도 리틀 이명박이 별명이래요. 그 정도로 잘 해먹고 있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김기현이 울산시에서 6월 지선의 유력 당선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고 경찰에다 대놓고 이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항의 방문하는 것도 봤고요. 경찰에 김기현의 도망간 친동생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이 뭐 하는 놈인지는 몰라도 형 보고 뭐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관련돼 있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상으로 보면 김기현이 30억 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시장이 직접 돈 줘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한 쿠션 둘러쳐가지고 받은 건데 근데 김기현이 잠적해버리니 경찰이 수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정말 아까 뭐 몽둥이 얘기 나왔는데 정말 자유한국당이 몽둥이를 맞아야 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권력형 비리를 전부 다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정말이잖아요. 법치국가에서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모두 다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수사하면 안 된다는 논리인 거잖아요. 예. 어쨌건 부울경 중에서 울산은 이따이고요. 지금 울산시는 이렇게 돼 있고 경북으로 한번 가보는데요. 경북에는 경북도지사가 3선이라서 더 이상 못 나와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철우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무돼가지고 한 달여 정도 전에 국회의원직 내려놓겠다 했는데 최근에 그걸 또 반려했어요. 반려가 아니라 취소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회의원직 내려놓는 거는 보류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후보도 안 됐는데 국회의원 사퇴하면 자기네들도 지금 일당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이철우의 비리도 나왔어요. 뭐냐. 대한씨름협회 명예회장을 지냈던 이철우가 씨름대회 타이틀 스폰서비를 5억 5천만 원을 유치한 뒤에 성과급 1억 1천만 원을 측근 개인 계좌로 입금해. 이것도 비슷한 거지. 여기는 이제 이철우의 도망간 측근 김모 부회장을 찾습니다가 돼야 돼. 후원금 모아가지고 이거를 자기 최측근한테 개인 계좌로 입금해. 이 최측근이 그냥 최측근이 아니라 친구래네요. 이철우의 친구래요. 그러면 이철우는 회장하고 친구는 부회장으로 앉혀놓고 야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1억 1천만 원을 넣었지만 그게 다 부회장을 준 거겠어요? 거기서 또 이제 나눠서 아니지. 들어오겠죠. 부회장한테 잠깐 네가 갖고 있어 그냥 맡겨둔 정도예요. 부회장만 주겠어요가 아니고 실제로 심지어 나눠 갖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5억 5천만 원을 받아 쓸 때는 쓰죠. 그 중에 삥땅을 한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자기 계좌로 직접 넣으면은 완벽하게 범죄가 되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티나니까. 사실 김모 부회장 같은 경우는 따까리예요. 따까리죠. 이 따까리한테 야, 이 돈 네가 좀 갖고 있어. 그래서 뭐 그중에 왜 그 도박장에 가면 개평 있잖아. 개평처럼 1억 1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을 주는 구조예요. 아니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거예요. 아니 이런 협회 씨름협회로 나왔지만 이 협회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스폰서비를 유치하면 커미션을 20%를 받는다고요? 유치한 사람이? 이게 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기에 이제 김모 씨가 친구고 협회가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또 낙하산 인사가 불거졌어요. 지금 낙하산 인사까지 직원을 채용해서 협의회 전체를 지금 장악해서 여기에 대해서 각종 이제 비용을 이제 갖다가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공금횡령이죠. 공식적으로 공금횡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이 죄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강원랜드처럼 불법 채용도 또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파만파 지금 퍼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경북 이철우와 관련해서는 계속 씨름협회의 비리가 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서 지금 사퇴를 못하고 선언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울산 죽고 경북 죽고 그죠? 어쨌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의혹입니다.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의혹인데 이상하잖아. 배현진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뉴스원인가 거기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죠. 배현진 영입 그리고 송파을 당협위원장 임명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 이제 배현진은 떠야 되니까 기획적으로라도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건데 배현진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MBC 내에서 MBC 노조가 특정 이념에 편향돼 있어가지고 언론사 내부부터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 지난 몇 년 동안 MBC 내부에서 너 뭐 했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뭐 재밌는 게 자유한국당 입당 제안을 누가 했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MBC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로부터 입당 제의를 처음 받았대요. 그 사람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MBC 안에 자유한국당의 사조직 멤버가 있다는 얘기네요. 아직도 남아있다는 아직도 거죠. 불확지가. 아니 있어요. 줄을 잇다는 거고요. 일단 이게 인터뷰 결과 뉴스원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은데 사실은 당내에서 현진이를 띄우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언론과 접촉을 한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연합과 뭐 주요 매체들 좀 인터뷰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답니다. 거절당하고 고작 한 게 뉴스원에서 이제 어떻게 땡겨서 지금 한 건데 사실은 그 인터뷰 내용에서도 각 동료들의 등다리에 칼 꽂기는 기본이고 자기가 무슨 뭐 노조 생활도 안 해봤으면서 민주노조 욕하고 그다음에 또 허위 사실을 또 유포했죠. 사실과도 굉장히 다른 내용들로 유포가 됐습니다. 파업 시기를 앞당겨서 뭐 선거 놔두고 파업을 했다는 등 이런 굉장히 상식에 벗어나는 얘기들로 지금 분노를 자아내고 있죠. 구성원들의. 근데 여기 배현진이 한 말이 저는 정말 짜증나는 게 제가 앵커로 활동하는 7년 동안은 외압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뉴스를 해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일단 재밌는 게 배현진은 여기에 외압을 당할 만한 이치에 있지 않아요. 간단히 말해서 같은 편인데 뭐. 그러니까 일단 MBC 전체 구성원 중에 주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뉴스를 해도 이미 배현진이 불편함을 느낄 만한 뉴스를 안 해. 기자도 그렇고 위에 있는 데스크가 다 그런데 사장부터가. 비 오는 날 소세지 빵이나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배현진이 하고자 하는 방송을 MBC 경영진부터가 같이 하는 한 팀인데 외압을 선택할 리가 있냐고. 근데 이 당시에 배현진은 7년이 넘는 동안 본인이 외압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자유롭고 좋은 환경에서 뉴스를 하는 동안 나머지 동료들이 느꼈을 외압이나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썼다. 그렇죠. 그 이야기죠. 그리고요 배현진 폄하 발언 하나 할게요. 뭐 이런 게 기사로 나왔으면 좋겠네. 뭐 어떤 거냐면은 그 보도국의 구조상 배현진은 그냥 대본만 읽어요. 나머지는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이런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기자 출신의 앵커 한 명이 그거를 주도하고 나머지는 기자들이 앉아서 전체적인 편집 권한을 갖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배현진이 여기에서 뭐 자기가 기자도 아닌 상황에서 앵커로만 앉아서 사실 아나운서죠. 아나운서. 대본만 갖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하는데 네. 무슨 외압이 어딨어. 어쨌든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치면 배현진은 MB와 박근혜의 패륜 권력에 몸이 체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딱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의 극우 세력에 맞는 성격이어서 잘 갔다. 일단 잘 갔다. 그러니까 보니까 외압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게 외압이라고 하면 이제 선배로부터 물 적게 써라 정도의. 그래서 싸워서 이겼다. 뭐 이 정도. 어쨌든 또 키워드도 웃겨요. 자기는 롤 모델을 나경원으로 삼았다는 말까지 또 겸했죠. 네. 나경원처럼 훌륭한 정치인이 되겠다. 제가 볼 땐 이렇게 할래요? 정미용 제2의 정미용에 불과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정미용 정도의 그 쓰임새로 제2의 류여야가 될 확률이 높아요. 아마 선수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 그냥
배현진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배씨라고 부르시다. 배씨.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 우리 방송에 올리지 마세요. 격떨어져. 아니 할 게 너무 없어서. 앞으로는 배현진 아나운서나 앵커나 뭐 이런 거 아니야? 배씨야? 이건 송파 애청자들 우롱하는 배씨? 거예요. 아니 송파 애청자들 우롱하는 거예요, 진짜. 뭐 본인도 홍준표 퀴즈라는 표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굉장히 좋다고. 딸랑딸랑. 가죽 잠바 입고 나오겠죠. 결국에는 이제 유효에는 배현진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유효에는 쉽게 표현하면 건조가 좀 있는 스타일이고요. 배현진은 당협위원장이 지금 돼서 사실상이 공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준비해온 자유한국당 사람아, 거기가 이제 유영아잖아요. 유영아. 그리고 반대 당이긴 하지만 최근에 언론인으로서 바른정당에 입당했던 박종진. 어쩔 거야. 박종진은 정말 컨텐츠 업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앵커 할 때 보면은 그 종편에서 앵커 할 때 보면은 정말 컨텐츠 없더라. 디테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방송 내내 그냥 신설이나 막 했었고 이러던 사람인데 배현진이 들어왔어. 누가 더 유명한지 어르신들이 종편에서 익숙한 박종진이 유명한지 배현진이 유명한지 할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약간 이건 정말 코미디에 가까운 거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김진태가 이제 홍준표한테 한 방 날렸어요. 김진태가 대표로서 품위를 지켜달라 요구하는 것도 지쳤다. 6.13 지방선거까지 홍 대표는 일체의 발언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 안 그러면 다 같이 죽는다.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똥 묻은 개가 떡 묻은 개를 뭐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때 서로 경쟁자였잖아요. 우린 벌써 까먹었지. 왜냐하면 홍준표 위에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해보니까 김진태가 있었잖아. 친박 대표하고 비친박 대표로 이렇게 둘이 싸웠던 건데 김진태가 봐도 세상에 막말해요 하신 김진태가 봐도 홍준표는 창피한 거예요. 정말 잘 돌아가는 집안이다. 차디 찬방에 있을 우리 누나를 생각해서 좀 잘해라 이런 거예요. 김진태는. 할머니던데 거의 이제는. 근데 아니, 진태는 누나라고 불러. 근데 이런 게 나는 음모를 하나 제기해봐요. 그 대선 토론회 때 홍준표가 김진태를 폄하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선거 때 강원도지사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홍준표가 그 이야기를 그냥 했겠어요? 분명히 정보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번에 강원도를 아예 특정인으로 해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딱 못을 박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빡친 거야. 그러니까 빡쳐서 지금 빡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김진태 씨는 우리 방송을 들으면 그냥 그 탈당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오세요. 국회의원 아니 반납하고. 조현진 쪽으로 가지 왜 여기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국회의원 그 사퇴하고 국회의석이나 하나 뺏어옵시다. 근데 어떻게 보면 홍준표가 큰일 한 거예요. 그 우리가 왜 팟캐스트 같은 데서 이럴 거라고 미리 이야기하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네. 이 강원도지사 가는 거를 단칼에 막아준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김진태 스타일은 자기가 강원도 도지사 나가면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사실 강원도지사만 민주당이지 그 지역의 군수,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은 사실상 다 자유한국당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나가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대선 때 홍준표가 초를 쳐버린 거지.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런 오파가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자기는 명함도 꺼낼 회의 없이 전략 공천 딱 빡쳐서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래도 가오가 있지 나가야지. 진태 나가. 진태양난. 알겠습니다. 참 재밌다. 이 당 정말 재밌는 당이다. 계속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 잘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정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한편에 리얼리티 코미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당이 미친 거지. 만약에 이런 모습을 민주당에서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콩가루 된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 이철우 관련해서 그 씨름협회 그 커미션 문제 들고 나온 것도 사실은 내부자가 그 서류를 갖고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빙거. 자, 그러면 이철우가 도지사 나와서 경선 통과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경쟁자 중에 한 명이지. 그렇죠. 예. 그 안에서 집안 싸움 벌어지는 거고요. 강원도지사도 전략공천을 누군가 하면 이런 게 안 나오겠어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 인물이 지정이 돼 있는데요.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예 저도 안 갖고 왔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올 거라고 봐요. 그 김진태가 큰일 한번 또 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러면서 이제 당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끌리다 자유한국당에 자자 가져가는 놈, 유자 가져가는 놈, 한자 가져가는 놈, 국자 가져가는 놈. 아니 씨발 솔직히 말해서 당의 약칭이 한국당이 뭐야? 정말 염치 없는 새끼들이죠. 지금도 언론이 한국당이라고 약칭 쓰거든요.
한국당이 뭐야. 예전에 왜 심지어는 열린우리당 할 때 우리당도 싫어가지고 약칭을 싫어가지고 여루당 했던 놈들이 지금 한국당이라고 써주잖아요. 코리아당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그럼 말이 안 되지. 은행으로 말하면 한국은행인 거지. 맞아요. 공적인 느낌이 주는 건 싫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4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복지전사들 제압해 와 계십니다. 의료계의 체계바라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예, 체계바라시잖아요. 네. 가명을 쓰세요. 고맙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잘 듣기시죠? 잘 듣깁니까? 얜 안덕기라는 친구가 생각나네요.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안 듣깁니다. 너 나와. 내 말이 안 들리냐. 계속 안 듣기라고 해요. 이분이 경상도 출신이라 예. 잘 들립니까 했더니 잘 듣기네요. 이렇게 이상한 수동 피동 형태를 그냥 보여주셨고요. 아, 그리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서정우 홍보팀장. 퀴즈맨. 대한민국의 문재인, 서정우는 문제야. 퀴즈맨 서정우입니다. 자폭을 하는구만. 자폭을 해. 근데 저런 캐릭터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팟캐스트에서 그닥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잘났으면 또 다른 매력이 있어야 돼요. 네, 똑똑하고 잘하기만 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팬이 없어. 맞아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허당 컨셉도 괜찮아요. 예. 대한민국의 문재인 그리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문제야. 자, 오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저번에 하승수 변호사 겸 개헌특위 부위원장도 나오셨지만 실제로 어떤 골자로 개헌을 하겠다는 걸 이제 청와대 조국 수석이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날 나온 거 보니까요. 역시드만요. 우리들 감정 속에 이런 헌법이 됐어야 돼라는 느낌을 주는 대표적으로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의 사람으로 바꾼다. 이런 거고 경제 안보의 주체는 국민이다. 이런 개념을 지금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런 거더라고요. 그다음에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는 거. 이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거고 동일 가치에는 동일 임금 뭐 이런 헌법적 가치도 넣는다고 그러고요. 공무원의 노동 3권 허용 하지만 군인 등의 일부는 예외라고 하고요. 다음에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겠다 이런 거고 국민 발언제도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국민이 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제. 이거는 국회가 참 받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고 다음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규정을 삭제해서 헌법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형사소송법 조항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만요. 이것 말고 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이런 방식으로 이게 국민이 발의한 헌법인 거잖아요. 국민 발의 헌법 사실 알고 보면. 어떻게들 보셨어요? 발표를? 일단 세 분으로 나눠서 한다는 말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이슈화 시키면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바란다. 그러니까 그 국회도 이제 빨리 화답해라 이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각각의 조항들이 그야말로 오랫동안 반영돼야 될 것들이 못 반영되고 끌었던 측면도 있지만 또 정치 전략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속에 엉어리진 것들을 풀어내는 예를 들어서 국민 발안제도, 국민 소환제도 이런 거는 정말 좀 하고 싶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 거부하면 국회가 거부하면 전부 나쁜 놈 이렇게 돼버리는 구도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조항들이 많지만은 정치적으로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악플레드 되는 것들은 좀 반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헌법 전문에 보면은 역사적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4.19만 명시돼 있었는데 지금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0한 항쟁까지 추가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치분권이라든지 지역 간 균형 발전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자연과의 공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헌법에 명시됐으면 좋겠다는데 물론 이게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일 뿐이지만 사실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헌법을 만든다고 해도 이런 가치들이 상당수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럼요. 이 정도는 만들어줘야 돼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더 큰 의미가 아닐까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준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야말로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헌법에 담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국 교수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건 아주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민정수석이 아니고 이제 정무수석이 해도 되는데 어쨌건 이제 민정비서관이 이제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민정수석께서 이제 하신 건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뭐 조국 수석께서 뭐 잘생겼다 뭐 제가 그런 거 갖고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질투로 내가 굳이 느껴집니다. 뭐 어떻게 알았지 우리부터 그것보다는 그분이 옛날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차관급 인권위원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전공이 또 형사법이고 해가지고 형법. 그래서 인권과 관련돼서 가지고는 굉장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 영역에서도 업적을 쌓았고 그래서 인권하면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헌법에서 기본권 조항 중에서 자유권도 대폭 강화됐지만 또 사회권 조항도 강화됐거든요. 자유권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제 세월호와 같은 인간의 생명권을 갖다가 보장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 국가 역할을 강화한 거, 그리고 안전권, 생명권과 안전권, 이 굉장히 중요한 자유권적 가치인데요. 이거 이외에도 사회보장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사회권적 기본권을 대폭 이제 강화하는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자유권과 사회권이 이제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국 수석께서 직접 또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미지상으로도 그렇고 또 귀에도 소속도 잘 들어오고 뭐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은 내용과 좋은 연출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말하는 사람이 호감형일 경우엔 훨씬 더 아젠다가 잘 먹히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복지과 소사이어티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조항이 제34조 및 제35조 관련한 건데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이거거든요. 그 현행은 국가의 사회복지, 사회보장 증진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는데요. 이거 바꿨어요, 주체를. 국민이 질병, 빈곤 등으로부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로 변경됐고요. 국가의 쾌적한 주거 생활에 대한 노력 의무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권으로 변경됐습니다. 국가가 주체가 아니고 국민 주체 입장에서 내가 그걸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생각 자체가.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도 건강하게 살 권리로 변경됐고요.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복지 정책이나 보호 의무도 사회적 약자를 기본권 주체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뭐 이런 형태로 30여 년 만에 개정돼야 하는 이 헌법이 상당히 21세기에 맞는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각각의 조항들이 사실 해당되는 분야의 분들이 오랫동안 노력해 오신 부분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방금 언급하셨던 건강권 부분도 보호노루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수건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나머지 관련 법들이 이제는 전부 다 달라질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들이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화요일 발표된 것뿐만 아니고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계속해서 발표될 내용들에서 이제 담길 내용들이 이미 지난번 대통령 보고 때 한번 대략적으로 언급은 됐습니다만은 뭐 다음번에는 비례대표 확대라든지 또 권력구조 개편 부분이 반영되면서 국가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로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시스템도 앞으로 적극적인 국가 역할을 규정하는 쪽으로 해서 상당히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면 아마 단순하게 헌법의 문구 한두 개가 바뀐다라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기본 합의의 근거들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관련된 세부 법조항들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승수 부위원장 나오시면 어떨까요? 또 한 번 더 요청해 볼까요? 왜 그러냐면은 세부 강의를 한번 다음 주 26일 날 발의한다고 하는데 27일 날이 방송이지 않습니까? 딱 적절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다음 주는 그건데 4.3 특집인데. 그 오영훈 의원님께서 이 4.3을 앞두고 꼭 시간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뭐 필요하면 연달아서 2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스케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맨 나왔습니다. 네. 봄이 제법 맞죠? 제대로 온 것 같습니다. 날도 따뜻하고요. 쑥캐러 가야 되는데. 쑥이요? 저 옛날에 연애할 때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쑥을 캐러 가고 싶다고 딱 이맘때쯤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왜 그 자연과 동화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도시만 살다 보면. 왠지 여자친구가 쑥을 캐러 간다는 건 좀.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타고 같이 가자. 교외로 나가서 네.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유혹이었구나. 나는 쑥 캐는 거만 생각하고 쑥을 빙자한 그러니까 야외 나들이 이제 깨달았네. 네. 저 근데 연애할 때 쑥 캐러 가자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영화를 보러 가자. 어딜 그냥 가자라 그러지 쑥을 최근에 지금쯤 나오는 쑥이 약쑥이에요. 예. 네. 어린 쑥 있잖아요. 요것이 다 한방에서 엄청 쓰이는 그 인진쑥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쑥국 안 먹어봤어요? 봄 되면 진짜 쑥을 맛있어요. 먹어보긴 했는데 맛은 저는 좀 없더라고요. 우리 고향에서는요 쑥국을 된장으로만 끓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 생선 내장 같은 걸 넣어서 끓이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날이 매우 따뜻해졌죠. 근데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남북 관계 요즘 보면 진짜 너무 뿌듯해가지고 그 동북아의 헤게모니를 이제 한국이 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걸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트럼프하고 아베가 지금 한국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뭐 정말 찾아오기 힘든 기회인데 아주 남북 관계가 이번 기회로 정말 좋아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요. 자, 99회가요. 청년 일자리와 특단 대책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이 칼럼이죠. 그다음에 101회가 더블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를 더블케어 세대라고 한답니다. 요거를 좀 다루었습니다. 그렇군요. 처참한 세대죠. 그거 영어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더블케어가? 일본의 어느 학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고착화됐다고 합니다. 자, 지난주 44회 문제. 2015년 12월 29일 공포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16조 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즉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답 1번 장애인 건강주치제도였습니다. 이번 주의 문제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회사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이것으로 지급해 준다. 도산한 기업의 직원들이 가압류 등 민사 절차를 밟기 전에 정부가 미리 조성된 임금 채권 보장 기금으로 미지급 임금 3개월분과 미지급 퇴직금 3년분을 보장해주는 이 제도입니다. 보기 1번 채당금, 2번 위로금, 3번 18금, 4번 19금. 재밌네. 우리 애청자들은 다 알아요. 왜냐 광고로 나가거든.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새날 광고를 많이 들으신 분은 당연히 알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자, 여러분 새날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워낙 이 광고에 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힌트를 덜 드리지만 곽승훈 노무사가 계시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요. 대부업체분들이 체납된 돈 받으러 다니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만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정당한 권리?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추심하는 그런 기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돼 있는 권리더라고요. 이거는 머리가 주름만 있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머리만 달려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출발할게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다가 타이밍상 장애인분들 주치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43회에서 못했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룬 것처럼 헌법에서 이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동법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름이 좀 그런 식으로 바뀌겠죠. 노동기준법이 되겠네. 노동기준법이 근로기준법이니까. 그걸 통칭 다 해서 노동법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근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으로 나눠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방송했던 거를 다시 되살려보는 의미에서 요약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첫째는 노동시간 단축이죠. 드디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법정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물경 300시간이나 길고 이 가장 적은 독일에 비해서는 700시간이 넘게 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그야말로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이번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그 연간 약 15일에 이르는 법정 공휴일이 이제는 정식으로 유급 공휴일로 정해지는 성과를 얻었고요. 특히나 특례업종, 그러니까 장시간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줄었고, 특히 연속 시간 그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이런 제도도 반영되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속 11시간 휴식하니까 내 옛날에 고대학 졸업하고 인턴할 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인턴할 때는 연속으로 어떤 데는 뭐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쉬는 날도 있거든요. 3시간만 쉬고 하루 종일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죠? 무조건 11시간을 쭉 쉬어버려야 되니까. 이제 뭐 인턴 이런 분들도 아주 좋아졌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여러 뭐 직원들도 좋아졌고, 그리고 관광버스 운전사들 있잖아요. 관광버스 운전사들도 이제는 11시간 이걸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계속 졸면서 운전하는 버스 기사님 뒤에 탄 승객들이나 또 앞에 버스가 그렇게 비틀비틀 하면서 가는 것을 가슴 졸이면서 보는 뒤에 그 승용차에 타는 이 운전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습니까? 이제는 적어도 11시간은 푹 자고 다음 분 근무에 나올 수 있게 되니까 졸음운전으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이 목숨이 앗아가는 이런 일들은 엄청 줄어들겠죠. 그때 그 시간에 또 그 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 이 현장에서 시행되기까지의 그 노동부의 조치 이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법으로 뭐 근로시간 단축을 하라고 강제해도 현실적으로 경영주들은 계속해서 사람 적게 쓰면서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근로자 자신도 월급이 원체 적기 때문에 그 연장 근무를 통해서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채워야 되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게 잘 안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영주와 노동자의 합의에 의해서 숨겨질 가능성이 많아서 2018년 올해부터 600개소 정도의 장시간 근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감독들을 특별히 강화하도록 하고, 또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핵심 조치들을 노동부에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특히나 이 근로시간 단축이 단순하게 근로시간 단축으로만 끝나지 않고 신규 고용으로 이어지는, 특히 청년들의 신규 채용으로 연계되게 하는 그런 방안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청년 실업에 대한 추경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표할 내용들이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금까지는 1년 동안만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는 2년 동안 지원해 준다든지, 물론 이제 제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해당되긴 합니다만은 또 기존의 2+1 인건비 지원, 그러니까 2명을 신규 고용하면 세 번째 고용된 한 명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했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한 명만 고용하면 그 다음에 고용되는 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이 신규로 모자란 만큼을 더 채용하게 되면 그 부분이 기업의 부담을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늘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이잖아요.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일자리 만들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나머지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사실 그 기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충분히 고용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을 아직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은 정말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에는 국가 지원해서라도 신규로 고용이 되어서 정상적인 근무 형태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사실 보도라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 재밌는 아젠다는 아니어서 잠깐 뭐 어떤 경우는 단신성으로 보도하고 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나오고 끝났어요. 웬만한 지상파나 이런 데 뉴스를 보면. 그게 참 지금 안타깝습니다. 지면이라든지 보수신문들 이런 데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인데요. 죽으라고 이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근로시간이 단축돼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뭐 항상 이분들은 예를 들면 출산휴가 3개월로 만들 때도 그렇게 반대했었고 육아휴직 늘릴 때도 그렇게 반대했는데 다행히 대한민국은 아직 망하지 않고 잘 지내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 쓰면 망한다는 원리. 예. 그거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머리 자르느라고 주말에 예. 동네 미장원 갔는데 거기서 보면 그 동네 어르신들이 여론을 듣잖아요. 예. 근데 거기 원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원장님은 무슨 사안이 있으면 내가 머리 자르고 가면 꼭 물어봐요. 무슨 일 하는 거 아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그분이 전해주는 얘기가 그거예요. 똑같으면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딱 표현이 그래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재인이 돈을 펑펑 써가지고 나라 국간이 지금 빌 지경이라고 생각한다 노인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뭐 국가는 뭐 하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봤어요. 예를 쉽게 들어드렸어. 그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엄마 아빠가 딸내미 시집 보내려고 돈을 이렇게 저축을 해놨어요. 몇 년 동안. 근데 막상 딸내미가 시집을 가게 되니까 딸내미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돈을 안 쓰고 너 애 낳으면 조금 도와줄게. 이런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걷는 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픈 부분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 거다. 이런 식의 설명을 좀 해드리니까 좀 들으셨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인 거예요.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그런 식의 논리들이 노인들의 머릿속에 그냥 세뇌되어 있잖아요. 복지 조금 하겠다 그러면 나라 살림이 거덜난다 이런 식의 논리. 이거 빨리 깨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수 언론들이 하는 것 보면 이제 항상 그 상투적인 방법을 하는데 사실을 왜곡을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업 연구소를 갖고 있는 국내 157개의 대기업들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라 하죠. 이분들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조사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통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 이득을 가지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기업 연구소를 갖고 있는 기업의 CTO라 하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고 기업을 대변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조사해 보니까 생산 및 수출 경쟁력 악화 등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가 한 23%.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제 임금 인상되니까 비용 상승 등으로 기업이 어려워질 것이다. 54.8%. 이런 식으로 해서 77.7%가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면서 마치 전문가들의 의견인 양 이 포장하는 이런 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세계일보 같은 경우인데 전혀 이 사안과 상관없는 예를 들면 이번에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상관없이 통계청에서 이제 일가정 양립 지표에 대한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일가정 양립 지표 중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한 이래로 이제 전체 근로자들의 이용량이 그 많지 않은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임금도 같이 깎아버렸더라. 이거는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된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육아휴직을 안 하는 분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그만큼 기업이 이제 근로시간 단축 부분만큼을 삭감하는 건데 그걸 인용해가지고 마치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감축이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보고를 한다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좀 정부를 비판할 때 쓰는 거거든요. 3월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182개의 대기업들 중에서 신규 채용 규모가 계획이 없는 곳이 전체적으로 44.몇 %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것이 마치 근로시간 단축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 지금 현재 근로시간 단축이 영향을 끼치는 이런 기업들의 신규 채용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시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조사하면 당연히 그게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기업들의 그 신규 채용이 해마다 연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연중으로 나눠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큰 의미가 없는데 그것도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마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조사처럼 발표한데 여기가 정경영 산하연구소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들대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해도 신규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강변을 하고 싶어서 용을 쓴다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런데 국민들이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별 계획에 대해서 전원책 씨한테 물어보는. 예.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지금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국민들 여론은 좋은 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압도적인데요. 잘된 일이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60%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개인들의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한 35%로 가장 많고요.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꽤 많았는데요.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도 이제 28%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은 특정 정당 지지자들하고 겹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당사자인 근로자들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된 만큼 소득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36%로 가장 많았고, 단축이 되어도 근로자들이나 경영주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만큼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아직은 상당히 있는 편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앞서 보고해드렸던 보수 신문들의 기조와는 전혀 다르게 국민들의 그 압도적인 다수는 근로시간 단축에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부정적인 것도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이지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의미의 부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측면 플러스해서 국민들이 깨어난 촛불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 국민들 머릿속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어떤 이런 아젠다들이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뭐 정권만 바뀌면 또 뭐 우리 때 하던 방식대로 할 수 있지 뭐 이렇게는 생각을 빨리 바꿔 먹고,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실질적인 수입이 조금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원 또는 직원, 국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방향으로 머리를 짜야지, 잠깐 하는 신용만 하다가 또 정권 바뀌면은 원위치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기대 속으로 기업들이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는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제가 회사 운영할 때 직원이 행복하지 않으면 좋은 직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돈이 없어서 망했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국민의 삶의 질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막 국민들은 바라는 어떤 여론은 굉장히 높은데, 이걸 어떻게든지 돌려보려고 하는 보수 신문들이라는 게 사실 요즘 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여기서 언급되는 신문들 중에 일부는 우리 방송보다 안 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언론이라고 쳐 앉아가지고 계속 왜곡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뭡니까? 자기 회사의 기업들이 광고 주는 거. 이런 신문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거는 이제는 뭐 많이 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언급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굉장히 많은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인데, 언론들이 너무나 깊이 있게 보도를 안 해주고 그 이후에 생길 문제들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시각은 또 왜 나옵니까? 30%좀 나온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좋긴 하지만은 이것이 당장 내 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왜냐하면 그만큼 뭐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소득이나 수입이나 급여의 감소의 우려가 이제 36%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이것이 제대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 왜냐하면 실제로 근로자나 경영주나 어느 쪽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실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은 자기들 기업이나 자기 생활에서는 원치 않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꽤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증가할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일을 못 시키니까 1명 내지 1.5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채용하고 싶어도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들은 인력들이 이제 없어서 경영이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인데, 물론 이거는 근거 있는 걱정이고 당연히 이 맞춰서 이제 사회가 바꿔가고 또 정부도 대응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국민들 여론, 언론의 반응 이런 거 봤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이 사회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관련된 연구들이 꽤 많은데요. 특히 외국의 사례는 이 나라마다 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미 근로시간 단축이 상당히 이루어진 나라에서 약간 더 근로시간 단축이 된다 해서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비교할 수는 없는데, 가장 좀 쉬운 예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김영부 노동부 장관이 했던 말이 저는 제일 와닿는데요. 해마다 수조 원씩의 수익을 남기는 은행들이 지금 또 돈이 이익금이 많은데도 밤 1시, 12시까지 직원들 근무시키고 있지 않느냐. 저도 여기만이라도 제대로 근무를 시키게 되면 그만큼은 신규 고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이익금이 조 단위로 나와도 그것을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금만으로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이 기업들이 정상화되면서 신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영세 자영업을 빼더라도 적어도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 또 관련 기관들 이런 데서는 분명히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법을 안 지킬 수는 없을 거니까. 그리고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데서는 확실하게 이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노조 하면은 이제 뭐 일부 부정적인 노조 분들도 있지만 결국엔 노조가 사랑 동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사실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 정책을 잘 하기 위해서도 스웨덴의 볼보 회사가 삼성의 상용차를 살 때 삼성 상용차에 노조가 없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노조도 없는데 어떻게 기업을 하느냐 말이냐 하면서 노조 만들고 나면 사겠다 해서 밀었다가 진짜 만들어지고 나서 사던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게 정상적인 시스템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을 가지고 그만큼 이 고용이 늘어난지에 대한 연구가 몇 가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2069시간인데 여기서 OECD 평균까지 줄이면 306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14.8%니까 전체 고용으로 환산하면 260만 명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만큼이 이제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만큼 정비를 해서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한국노동연구원, 국정연구기관의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6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주당 근로시간을 상한 시간을 52시간을 할 경우에 고용효과는 최대 11만 명 내지 19만 명에 이를 것이고 OECD 평균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한 170만 명에 이른다. 이런 정부 공식적인 추정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라고 우리 김윤선 박사님이 소장을 계신 데인데 여기서는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하는 불법 근로만 없애도 고용효과는 69만 명이 신규로 생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이제 서비스 산업의 잔업을 금지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더니 요 잔업 삭감이 전체 잔업의 35.5% 정도 되는데 요 부분만 해도 92만 명이 신규로 고용됐던 그런 효과가 이미 검증된 적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때 일본이나 현재 한국이 상황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근로시간을 줄여들고 법정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에 그만큼 정비례는 아니지만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신규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동화라든지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기술이 훨씬 발전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늘어나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의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 외국은 이미 뭐 근로시간 단축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만으로 고용이 단순히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생산성이 높아져야지 이제 기업으로서도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독일이나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을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이 정근로자 학습연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습연제요? 예. 그러니까 뭐 대학 교수들이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가지지 않습니까? 노동자들도 그렇게 쉬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10년마다 1년씩을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주자는 거죠? 예. 그리고 그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 인건비의 한 80% 정도를 고용보험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거 시행하는 일반 대기업이 있을까요?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에 사조 상교대 제도 같은 걸 함의면서 이 제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네. 예. 그런데 이것을 특정 몇 개 기업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근로자 학습연제 모든 근로자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 학습연제에 해당되는 인원만큼이 신규로 고용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근로자가 쉬어도 하루 이틀이지 그냥 맹냥 노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생산성 증대로 앞서 언급했던 이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에 킴벌리 크락 전 세계 체인 중에서 한국 유한 킴벌리가 제일 특허가 많습니다. 거꾸로 그 특허가 대부분 무슨 연구자들 만드는 특허가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현장의 생산직 노동자들 만드는 특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씩의 변형인데 예를 들면 티슈를 탁탁 뽑을 때 그 다음 티슈가 자동적으로 따라서 나온다든지 티슈의 각을 넓은 것이 아니고 작은 거로 해가지고 적게 쓰는 사람들도 편하게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 상상 못할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그 특허를 거꾸로 외국에 있는 킴벌리 크라크 체인에 있는 회사에 팔아가지고 로열티만 해도 상당히 가져가는 이런 일들을 벌어진 걸 볼 때 근로시간 단축이 잡쉐어, 워크쉐어
뿐만 아니고 이 특허 증가라든지 생산성 증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이행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싶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먹고 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소 투입형 경제에서 이제는 지식 기반형 경제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식 기반이라는 게 뭐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특허 이런 거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쉬어야죠. 예. 박정희 때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왔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경제 규모가 7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규모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 40년 전에 노동자들이 좀 참아주면 국가의 경제부터 발전시키고 했던 그거를 지금까지도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정권이든 기업이든 간에 노동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수준이 세계 7위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노동자들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염치가 없는 짓이죠. 네. 염치가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게 파일을 키워서 나눠주겠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 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또 너무 힘드니까 새로운 산업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질 높은 노동자가 양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단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자들 좀 쉬게 하고 좀 배불린 다음에 이 노동자의 힘으로 파이가 커지도록 하는 이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자리 나누기도 나누기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가장 핵심은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쉬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실질 임금 감소 때문일 텐데 정부도 이 대책을 지금 여러 가지로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 정책의 가장 큰 약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딱 또 보수 신문들이 아주 적절하게 잘 찝어내 가지고 공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고 저녁을 굶는 삶이 되거나 알바를 위해서 뛰는 저녁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소득 감소라는 불편한 현실이 무시해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 논설도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급여가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으로 하면 월 35만 원, 연간으로는 421만 원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특히나 기본급이 아니고 연장근무의 상당 부분 이 소득의 근거들이 있는 중소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무로 수단이 한 30-40%의 소득을 차지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국가가 고용안정기금으로 지원을 했고 보완을 일부 또 하는 이런 정책들을 해야 되지만은 재벌 대기업들, 큰 기업들의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의 그 일부 수입이 감소한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는 단순하게 노동정책으로만 해결할 건 아니고 개별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부분의 상당 부분을 국가복지로 이전 소득이나 고정 지출을 국가가 대신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복지 정책으로 메꿔주는 그런 것이 저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노동부만의 조치가 아니고 보건복지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에서의 후속 조치가 전 부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을 국가가 복지로 메워주면 노동자에게는 시간이 생기는 거고요. 전체 금액으로는 사실상 손해 보는 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쉴 시간이 생긴 거고 여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결국은 취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한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경제나 산업이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벌 대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노동시간 단축이 사실 별 문제가 안 돼요. 노동시간 단축하더라도 실질 임금의 감소가 아주 미미한 상태에서 이걸 수용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은 당장 이게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받아 안을 능력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시간 단축한 만큼 고용을 더 늘려야 되는데 중소기업에 이 사람들이 잘 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도 어렵고 신규 인력 고용도 어렵고, 그럼 이걸 이제 뭐 AI 아까 이야기했지만 좀 더 첨단화되는 방식으로 이 생산성 높이기 위한 어떤 기계화 같은 걸 추진해야 될 텐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또 쉽지가 않아요,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거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바꾸어 나가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또 않은 게요. 기존의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중소기업 자체가 혁신할 기회를 많이 그동안 빼앗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뭐 스스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스스로 사업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소기업의 한 절반 정도는 대기업의 2차, 3차 이렇게 하청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하청 들어간 경우는 그나마 또 상황이 나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기존의 원청 대기업들이 너무 불공정하게 대해가지고 이게 뭐 혁신할 여력을 잘 안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 양극화된 이 경제와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좀 강하게 좀 개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경제 민주화 아니겠어요? 이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경제 민주화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다 거두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제 아까 우리 이상국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지 측면에서 개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보다 좀 넓어지게 되면 최소한 뭐 보육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요양이나 이런 우리가 누구라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 삶의 과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노동자들이 안 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 대기업 노동자나 중소기업 노동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경제 민주화 조치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제도적인 개입을 얼마만큼 정부가 잘해주느냐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이 소프트 랜딩 하는데도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속 조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에서는 적극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또 여성부 교육부 이런 사회부처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이전 소득이라든지 이 복지를 통한 지원을 통해서 감소 부분을 메꿔줘야 되는 거죠.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월급이 적은 것도 있고 초봉이 적은 것도 있지만은 사내 복지가 부족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격차 나는 부분이 1,000만 내지 연간 2천만 원에 이르거든요.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을 그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메꿔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조치는 바로 경제부처들입니다. 이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의 후속 조치를 재경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정책이 발표를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이 좀 더 분발을 하셔야 될 게 뭐 재벌 개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공정한 경제가 가능하도록 대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정상화시킨다든지 중소기업의 하청기업의 실질적인 임금을 보장하는 선에서 단가를 책정한다든지 그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관계를 정상화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들이 되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담되는 부분만큼이 메꿔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실은 더 쉬운 일이고 더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전 사회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동자들은 자기 수익이 줄면 당장 생활이 공공해질 수가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큰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의 그 눈앞의 손에 이것만 생각하다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하면 사실은 건강보험 자체 재정이 더 튼튼해지는데 건강검진을 일단 받게 되면 자잘한 재정은 더 들어가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건강보험 자체를 재정이 튼튼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 방식으로 바라봐야 국민들이 내는 의료비도 줄어들고 낭비적인 그 불필요한 진료나 수술이나 이런 것도 안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훨씬 재정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기업 잘못되라고 또는 노동자 잘못되라고 무슨 제도를 만드는 건 아니고 이게 시행이 되고 사회에 정착화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생긴다는 원리로 시작을 바라봐야 되는데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 갖고 뭐 이걸 반대하네 만에 그리고 기업들한테는 그럼 정부가 뭘 해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공정한 경제에 해당되는 다양한 경제민주화 정책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앞으로 뭐 몇 년 유예기간 남아있긴 하지만은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이나 에어컨 같은 산업은 계절별 산업이라서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쫙 고용했다가 이제 그 시즌 끝나고 나면 해고해버리는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납기일이나 납기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주문량이 폭주할 때는 24시간 라인을 돌리다가 주문이 떨어지면 또 그것을 해고하고는 좀 쉬어야지 유지가 되는 이런 업종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개별적으로 그 산자부나 중소기업 부 같은 데서 대응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단기간 근로가 이제 필요한 그런 IT 직종이나 이런 데서는 평상시에 그 인력들을 정부가 일정 부분 고용하면서 그 기본적인 임금을 주다가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파견해주는 이런 정책을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시기별 일자리 그런 부분들을 풀로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배치해주는 이런 정책들도 많이 이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정책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있는 300만 개 중소기업들이 과연 올바른 기업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의문을 제기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모든 중소기업을 다 살리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생산력이나 그 생산 관계에 따르면 또 기술이 혁신되면 망할 기업은 망해줘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청의 지원이 거꾸로 망할 기업들을 연명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그 감당해내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로 연명되는 기업들은 이제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대신에 이제 국가복지를 확대해가지고 거기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기업이 망하더라도 아까 최단금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최단금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생활과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동시에 진행해야지 산업구조 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이 고도화되는 그런 계기로 바뀌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산업정책과 연관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기사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확하게 매체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진보 좌파 가는 건 다 싫어 이런 개념으로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이익도 적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외국 자본들이 떠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제가 봤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왜곡인데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냥 들으면 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거 저 심각한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게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 구속돼 있어도 삼성 그 주가가 떨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일단 외국 자본들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의 기업들의 주식들은 대부분 소위 말하는 블루칩들입니다. 삼성전자나 포스코를 비롯해가지고 꽤 괜찮은 기업들이고 이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익률이 별로 달라지지 않고요. 또 특정 한두 개 기업만 이걸 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모든 전 산업에 걸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같이 임금 부분에 대한 비용이 지출이 늘어나는 거라서 특정 기업들이 그 어렵다든지 특정 업종만 어렵다든지 이런 일들은 채채 일어나지 않는다. 거꾸로 코리안 디스카운트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데 이렇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언제까지 유지될까 이런 걱정들을 불식시켜 줌으로써 오히려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가치가 더 상승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저 코리안 패싱 이야기하다가 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거꾸로 지금 역전되는 이런 걸 봤듯이 이 부분도 아 이제는 한국이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구나.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국민소득 10,000불, 20,000불일 때 근로시간 단축 직지를 다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외국 투자자들한테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국내에서 자본들의 입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소비력이 늘어나거든요. 시간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걸 되면 내수가 살아나니까 너무나 부족한 내수 부분이 보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까지 기대한다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 시기를 거치면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전망이 나올 거라서 바보가 아니면 어떤 아날리스트도 이런 전망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되면 거꾸로 주가도 올라가고 경기도 활성화되는 이런 형태로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외국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 위축으로 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따져보지도 않고 진보 좌파 쪽에 하는 건 다 싫어해요. 그냥.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정책을 우파로 불리우는 분들이 하면 찬성할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이 아젠다 자체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근로시간이 줄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효과로는 산재가 줄어들 거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것은 뭐 두말할 잔소리 없이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도 이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과도한 근로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그것이 당장 산업 현장에서 사고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내심혈관계, 고혈압, 당뇨병, 그 뇌졸중, 심근경색 이 모든 질환의 원인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미 뭐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요. 인구도 줄어드는데 있는 노동력이라도 잘 보존해서 오랫동안 써먹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2차적으로 국가의 의료비 증가를 걱정하는 측면이 아니다 하더라도 노동 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일 때문에 죽는 일을 없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정책이죠. 사실 세간나라든다를 사실상 제가 혼자 운영하잖아요. 예. 방송의 기획, 구성, 진행, 편집, 섭외, 광고 이런 걸 다. 그러니까 하루에 방송 나가는 건 2시간에서 3시간 분량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일하는 거는 최소한 1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은. 밖에 나가서 잠깐 쉬는 경우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몇 주 전에 일종의 대량 참사가 발생하는 게 몽롱한 상태에서 다른 방송을 덮어쓰기 하는 방식이 돼갖고 그 방송이 사실상 못 나가게 되는 일종의 이게 다른 면에서 보면 산재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실시간이 진짜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막 몽롱한 상태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충분히 쉬어서 내가 일자리로 달려가는 게 즐거워야 되는 상황인데 매번 똑같이 지옥으로 가는 것 같은 상태에 그러나 돈은 벌어야 되고 이 상태에 계속 놓여 있는 거 좀 그런 걸 이제 없애자는 게 기본 취지인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이제 국가가 중심돼서 혁신적 경제 창조 경제 뭐 지난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창조 경제가 구현되는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원인이나 이유가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3M이라는 기업을 그냥 그 스카치 테이프 팔고 또 포스트잇 파는 이런 기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M에서 만드는 방막 액정 필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PDP, LCD 텔레비에 코팅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선명도나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 LG 필립스 또 삼성 그 LCD 이런 데서의 TV 모니터나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거 생산하는 양이 3M에서 방막 액정 필름을 얼마나 공급하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한국 3M 사장을 만나러 가봤어요. 그 영어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의사소통이 원활한 점도 있는데 그 3M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나가느냐. 방막 액정 필름 하나로 한국에서만 1조 원의 매출을 매년 올리는 거예요. 아무런 거 없이 한국에서 그 하나만 팔아서 1조 원을 하고 한국의 그 삼성전자나 LG가 잘 나가는 것에 올라타는 이런 원천 기술들을 이제 3M에 갖고 있는데 그 물어봤더니 이 3M 사장이 하는 말이 3M은 포스트잇이나 이런 스카치 테이프를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3M은 연간 3만 개의 특허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3M의 내부 사규 중에는 하루 2시간은 무조건 딴 부서의 직원들하고 채팅을 해라. 이런 규정이 있대요. 그냥 자기 부서 직원들끼리 회의하는 이것은 다양한 거니까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부서 직원들 전혀 다른 업무에 종사한 직원들하고 잡담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감봉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같은 부서끼리는 맨날 업무 때문에 이해하지 않느냐. 그런데 전혀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하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 정체되고 막 그래요. 그게 아이디어가 필요한 일종의 혁신 같은 거는 뭔가 이렇게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것들을 하면서 제가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짧게 하면 저 다이소 자주 가거든요. 가는 이유가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고요. 온갖 다양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머리에 휴식과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재미삼아 가는 건데. 그래서 이 3M은 결국 자기의 콘텐츠를 수만 개의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직원들의 그 창의력에 두고 있고 그 중에서 물론 연간 산업화하는 것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3만 개의 특허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은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산업체의 특허를 방어하는 그런 형태로 또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회사 내에서 당구를 치게 한다든지 게임을 하게 한다든지 또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공연을 보게 한다든지 이런 식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일자리가 일단 생기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산재도 줄고 이거 왜 짧게 사회 경제적인 효과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경제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것도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시점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나 고용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고 GDP나 수출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역으로 다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의 굉장히 다이나믹한 프로세스의 중요한 핵심 그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거시경제 모델로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데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거시 모델 중에서 주 40시간 근로를 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그 한 1% 정도 감소된다 이런 연구도 있는 반면에 거꾸로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자본의 증가해서 잠재 성장률이 2.7%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무조건 경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반대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선진 외국에서 보면 근로시간 단축을 내수 활성화 정책이나 경제 성장 정책이나 또 근로자들의 그 내수 신작 정책을 위해서 많이 쓰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가지고 경제 정책의 하나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됐다는 측면에서만이라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동 정책이 아니고 국가의 경제 정책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강한 거죠. 예,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을 이루는 게 바로 노동시간 단축인 거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아까 그 전 근로자 학습연제 같은 거는 우리 생각도 못 해본 부분이거든요. 예. 교수님들 뭐 일부 제외하고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현재와 같은 노동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은 유지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육 부분 정책을 할 때 이 정책을 처음 세울 때만 해도 연간 태어난 아동이 60만이었는데 지금 작년에 35만 7천 명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4만 5천 개이던 어린이집이 4만 3천 개를 늘다가 다시 4만 1천 개를 줄였는데 이 5년 내로 이것이 한 1만 개 이상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벌어지게 되는데 노동 부분은 고 연령이 지나면 또 노동계에 진입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금부터 단기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노동 환경을 개선해서 대기업들의 고용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활용돼야 된다. 그거 다 좋은데 우리 아까 헌법 이야기할 때 조국 민정수석께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이야기를 오늘 발표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인권 측면에서 이 노동시간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요, 뭐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린다. 길게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력의 수준을 뭐 높인다, 뭐 내수를 정진시킨다, 그래서 뭐 소득 주도 성장에 도움이 된다, 혁신 성장의 바탕이 된다, 다 좋아요. 다 좋고 물론 또 반대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보수적 논리 뭐 다 떠나가지고 저는 노동 인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인권 언제까지 짐승처럼 일주일에 68시간 이상 일할 겁니까?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미쳐서 68시간 하면 괜찮아. 근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부모님 모셔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68시간, 70시간씩 매주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말이지 평생을 그렇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아니잖아요. 서죠, 서. 진짜죠. 소는 그래도 짐승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으로서 저는 그 인권 차원에서 이제는 이 노동시간 단축을 바라보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영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반인권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 차원에서 이거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진짜 경제의 긍정적인 역할로 연결되게 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이제 다양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잘 할 거라고 예상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고용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도록 강제한다든지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것이 작동하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요소 투입형 경제에서 그 지식 기반의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활용을 한다든지 또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에 그 연결되도록 그 이것을 연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그 후속 조치들이 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중요한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이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맞는 형태로 대한민국 경제를 바꾸는 그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의 충격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길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길게 보면 우리가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연간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독일보다는 연간 700시간을 일을 많이 해요. 이게 진짜 소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OECD 국가들이 망했습니까? 독일이 망했습니까? 우리보다 700시간 연간 일 적게 하는 독일이
거뜬하게 세계 경제에 아주 선두에 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단단하게 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동시간 단축은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될 정책입니다. 그 철학적 질문 하나 드리면서 끝내볼게요. 방송 들으시는 당신은 왜 사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사는지, 그게 돈인지 뭔지. 전액이 있는 삶. 자,